안녕하십니까?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10절 현존재 분석을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에 맞세워 경계 설정함 이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서로 61쪽입니다. 하나의 연구의 주제에 대한 최초의 적극적인 윤곽지음 이후에는 연구의 금지적인 성격 규정이 언제나 중요하게 남아있는데 비록 무엇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론들이 쉽게 비생산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나타나줘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현존재를 목표로 삼은 물음 제기들과 연구들이 그것들의 사안적인 풍요성에도 불구하고 본래적인 철학적 문제를 놓친다는 점, 따라서 그것들이 이러한 놓침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것들은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여하튼 수행할 수 있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존재를 목표로 삼은 물음 제기들과 연구들, 대표적인 걸로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이 본래적인 철학적 문제, 즉 인간 자체, 현존재로서의 인간 자체를 문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존론적 분석론을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에 맞세워 경계 설정함은 단지 원칙적인 존재론적 물음과만 관계된다. 학문 이론적으로 그것들은 이미 필연적으로 불충분한데 그 이유는 다만 언급된 분과 학문들의 학문 구조가 가령 그것들의 촉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문성이 아니라 오늘날 철저히 의문스럽고 또 존재론적인 문제체계에서 기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자극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학문 구조가 의문스러운데요. 그 이유는 관련된 학자들의 학문성이 의문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또 그 학문성이 의문스럽다는 말도 아니고 다만 현존재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현존재 분석론이 제시되면 이로부터 이 분과학문들이 새로운 자극들을 얻어서 연구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적인 방향잡음 속에서 따라서 실존론적 분석론의 의도가 분명하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코기토 줌 나는 사유한다, 나는 존재한다를 근대의 철학적 물음의 출발 토대로 발견한 이를 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그런 데카르트는 에고의 코기탈에 즉 자아의 사유함을 어떤 한계들 속에서 연구했다. 이에 반해 그는 나는 존재한다를 전적으로 상론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데 비록 그것이 코기토 나는 사유한다와 마찬가지로 근원적으로 출발점에 놓여질지라도 그러하다. 분석론은 줌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이러한 존재가 규정되어 있다면 비로소 코기타치오네스 사유들의 존재 유형이 파악 가능하게 된다. 인간 현존주의에 대한 탐구의 한계를 사례적으로 보자면 데카르트에게서 그 사례가 찾아지는데요. 데카르트는 자기 철학의 출발점으로 코기토 에르고 줌을 놓았잖아요. 코기토는 나는 사유한다이고 줌은 나는 존재한다이고 그래서 나의 사유가 의심될 수 없다면 나의 존재도 의심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그의 철학의 원리로 이것으로부터 다른
증명들을 수행해내는 원리로 삼았는데요. 하이데거가 보기에 데카르트는 나는 사유한다 측면, 코기토 측면은 많이 해명하였지만 이것과 함께 출발점으로 놓여있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에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존재론적 물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석론의 의도의 이러한 역사학적 예시는 동시에 오도적이다. 분석론의 최초의 과제들의 하나는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나 및 주관이라는 출발점이 현존주의 현상적 성분을 근본에서부터 놓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관에 대한 각종의 이념은 여전히 그것이 하나의 선행적인 존재론적 근본 규정을 통해 정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체라는 출발점을 존재론적으로 함께 마련하는데 제 아무리 격렬하게 사람들이 역시 존재자적으로 영원 실체에 맞서 혹은 의식의 사물화에 맞서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다. 의식이나 주관을 출발점으로 놓을 때 그것이 실체화되고 사물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의식이나 주관을 출발적으로 놓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실체가 아니고 사물화된 의식도 아니다라고 항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사물성 자체는 처음에 자신의 존재론적 유래의 증명을 필요로 하고 이로써 무엇이 적극적으로 도대체 이제 주관, 영혼, 의식, 정신, 인격의 사물화되지 않은 존재 아래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가 물어질 수 있다. 사물의 사물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해서 사물의 사물성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이냐라고 그 유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명이 있기 전에는 그리고 이런 증명이 있기 전에는 사물화되지 않은 존재로서의 주관, 영혼 등등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이해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모든 특정한 형성 가능한 현상 권역들을 명명하고 존재 영역들을 명명하고 이것들의 사용은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표시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물음의 진기한 불필요성과 병행한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명칭들은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삶과 인간 같은 표현들을 우리 자신인 존재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피한다면 이는 전문 용어에 있어서의 완고함이 아니다. 그 전문 용어로서 고집스럽게 현 존재만을 고집하고 삶과 인간이라는 표현들을 자의적으로 피한 그런 결과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인간 같은 표현들은 현 존재에 대한 근원적 해석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모든 학문적인 진지한 삶의 철학의 이 낱말은, 즉 삶의 철학의 낱말은 식물들의 식물학이 말하는 만큼 그만큼 말하는 것인데 식물학은 당연히 식물들에 대해 다루겠죠. 마찬가지로 철학은 당연히 삶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로 이해된 경향 속에는 명시적이지 않게 현 존재의 이해력으로 향하는 경향이 놓여 있다. 삶의 철학 속에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저하게 남아있는 것이자 삶의 철학의 원칙적인 결합인 것은
삶 자체가 하나의 존재 유형으로 존재론적으로 문제로 삼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삶이 하나의 존재 유형이고 또는 존재 방식인데요. 이것 자체가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은 존재의 물음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존재의 물음을 묻는 현존재 분석론이 필요한 것이네요. 빌헬름 딜타이의 탐구들은 삶에 대한 부단한 물음을 통해 긴장하게 된다. 이러한 삶의 체험들을 그는 이것들의 구조 연관과 발전 연관을 따라 이러한 삶 자체의 전체에서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정신학문적 심리학의 철학적으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더 이상 심리적인 원소들 및 원자들로 방향을 잡지 않고서 더 이상 영혼 삶을 조각들을 모아 만들려 하지 않고 삶의 전체 및 형태들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 속에서 찾아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또 모든 것에 앞서 삶에 대한 물음애로의 길 위에 있었다는 점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삶에 대한 물음, 애로의 길, 이것은 존재 방식 또는 존재 유형으로서의 삶에 대한 물음, 애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딜타이의 공적이라는 것이네요. 우선적인 공적. 물론 여기서도 역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문제체계의 한계들이고, 또 이러한 문제체계가 그 속에서 낱말로 데려와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개념성의 한계들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그러나 딜타이 및 베르그송과 더불어 이들에 의해 규정된 것들인 인격주의의 모든 방향들 및 철학적 인간학애로 향한 모든 경향들이 공유한다. 역시 인격성에 대한 원칙적으로 더욱 철저하고 더욱 투명한 현상학적 해석도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는 차원에는 이르지 못한다. 인격주의나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이런 경향들도 현존재의 근원적 존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물음, 수행, 세계관적 방향 잡음에서의 모든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호셀과 쉘러에서의 인격성에 대한 해석들은 부정적인 것 속에서 일치한다. 그들은 인격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 쉘러의 해석을 우리는 사례로 선택하는데, 이는 단지 그 해석이 문헌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쉘러가 인격 존재를 명시적으로 그것 자체로서 강조하고 모든 심리적인 것에 맞서어 행위들의 특수한 존재의 경계 설정이라는 길 위에서 인격 존재를 규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인격 존재를 심리적인 것에 맞서 규정하려고 쉘러가 노력한다는 것이네요. 인격은 쉘러에 따르면 결코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실체로 사유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체험이 직접적으로 함께 체험된 통일성이고, 직접적으로 체험된 것의 뒤나 외부에 하나의 단지 사유되기만 한 사물이 아니다. 인격은 사물적인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더 나아가 인격의 존재는 하나의 어떤 법칙성을 지닌 이성적 행위들의 주관이라는 점 속에서 소멸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멸될 수 없다, 아니다 라는 표현이죠.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사물이 아니다,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하이데거의 표현으로 부정적인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신학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인격이 무엇이 아닌가를 말하는 점에서 후설과 쉘러가 일치한다는 것이네요. 그럼에도 인격의 존재 방식에 대해
근원적인 탐구는 결여했다는 것이네요. 인격은 사물도 실체도 대상도 아니다. 이로써 강조되어 있는 것은 굿설이 인격의 통일성을 위해 자연사물의 구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을 요구할 때 그가 암시한 것과 같은 것이다. 쉘러가 인격에 관해 말한 것을 후설은 역시 행위들을 위해서도 정식화한다. 후설의 말인데요. 인용입니다. 결코 그러나 하나의 행위는 역시 하나의 대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행위들이 존재의 본질에 속하는 점은 행위들이 단지 수행 자체 속에서만 체험되어 있고 반성 속에서만 주어져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행위들은 가령 어떤 비심리적인 것이다. 인격의 본질에 속하는 점은 인격이 단지 지향적 행위들의 수행 속에서만 실존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인격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대상도 아니다. 각종의 심리적인 객관화는 곧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의 행위들의 각종의 파악은 탈인격화와 동일하다. 인격이 어쨌든 지향적 행위들의 수행자로서 주어져 있는데 그 행위들은 하나의 하나의 의라는 통일성을 통해 결합되어 있다. 심리적인 존재는 따라서 인격 존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행위들은 수행되고 인격은 행위 수행자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수행한다의 존재론적인 의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격의 존재 유형이 규정될 수 있는가? 자, 이 물음이 후설과 쉘러에게서 깊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인격이 사물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등등을 말함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물음은 여기에 서서 머무를 수 없다. 물음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체적, 영어적, 정신적 통일성으로 파악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그런 전체적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서 있다. 신체, 영혼, 정신은 다시금 현상, 권역들을 명명할지도 모르는데 이것들은 특정한 연구들의 의도 속에서는 독자적으로, 주제적으로 분리 가능하게 있는 것들이다. 신체도 하나의 존재 유형이요, 영혼도 하나의 존재 유형이요, 정신도 하나의 존재 유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계들 속에서는 그것들의 존재론적 무규정성에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러한 존재가 더욱이 처음으로 다시 규정되어야 하는 존재 유형들인 신체, 영혼, 정신에서부터 총계적으로 산출될 수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전진하는 존재론적인 시도를 위해서도 전체의 존재에 관한 이념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원칙적인 물음을 잘못 세우거나 잘못 이끄는 그 무엇은 고대적 기독교적 인간학 애로의 통상적인 방향 잡음인데 이런 인간학의 불충분한 존재론적 기초들을 역시 인격주의와 삶의 철학도 간과한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전통적인 인간학은 다음의 것들을 자기 안에 휴대한다. 가지고 있다, 갖고 다닌다 이런 말이네요. 인간의 정의는 첫째로 인간의 정의는 이성적 동물, 아니말레, 라치오날레, 이성적 생명체, 페어 넘프티게스 레베 베젠이라는 해석 속에서의 조온, 로곤, 에콘이다. 직역하면 말을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로고스를 에콘, 갖고 있는 조온, 동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조온의 존재 유형이 여기서 전제적 존재 및 등장함의 의미로 이해된다. 로고스는 조온보다 하나의 더욱 높은 장비인데 로고스가 종차이죠. 이 생명체라 동물은 뭐죠? 유 개념이죠.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면
이성이 인간과 짐승 사이의 종차이고 동물은 인간과 짐승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유개념인 것이네요. 이 종차가 하나의 더욱 높은 장비라고 보았어요. 이것의 존재 이용은 그렇게 조립된 존재자, 즉 존 로건 에콘의 존재 이용과 마찬가지로 어둡게 남아있다. 둘째로 인간의 존재 및 본질의 규정을 위한 다른 실마리는 하나의 신학적인 실마리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창세기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기독교적 신학적 인간학은 여기로부터 고대의 정의를 함께 수용하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자의 해석을 획득한다. 그러나 마치 신의 존재가 고대의 존재론의 수단들에 의해 존재론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한층 더 엔스 피니툼, 유한한 존재자의 존재가, 즉 인간의 존재가 해석된다. 기독교적 정의는, 데피니션은 근대의 경과 속에서 탈신학화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넘어서 어딘가에 도달하는 어떤 것이라는 초월의 이념은 자신의 뿌리를 기독교의 결의론 속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결의론에 관해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존재를 각기 존재론적으로 문제로 삼았다고 말하려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의론이 인간의 존재를 문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누구나가 동의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월 이념은 이것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의 지성 존재보다 그 이상인데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영향을 미쳐왔다. 그 이념의 유래는 다음에 인용들에 입각해 해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용문이 제시됐는데요. 하나는 켈빈 또는 켈뱅으로부터의 인용문이고 다른 하나는 쯔빙글리로부터의 인용인데요. 두 사람 다 종교개혁적 신학자이네요. 첫 번째 켈뱅으로부터의 인용문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재능들로 인해 인간의 처음 상태는 탁월했고 그래서 이성지성 현명한 판단력은 단지 지성의 삶을 관리하는 데 충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 언제나 그는 인간은 신과 영원한 행복으로 초월할 것이다. 여기서 초월 이념이 등장하고요. 쯔빙글리의 문장을 보면요. 그래서 인간도 역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가 분명하게 예고하는 것은 인간이 그의 본성을 따를 때 어느 정도 하나님에 가깝게 태어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기울어진다는 점이고 이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만 흘러나온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기울어진다 이 말이 하나님애로 초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네요. 하이데거가요. 전통적 인간학에 대해 중요한 근원들인 인간에 대한 그리스적 정의와 신학적 실마리가 예고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자의 본질 규정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망각된 채로 남아있고 이러한 존재는 오히려 여타의 창조된 사물들의 전제적 존재의 의미에서 자명한 것으로 개념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실마리는 근대 인간학 속에서 사유하는 사물, 의식, 체험 연관으로부터의 방법적인 출발과 엮어진다. 그러나 역시 사유들도 존재론적으로 무규정적으로 남아있는 한도에서 혹은 다시금 명시적이지 않게 자명하게 그것의 존재가 어떠한 물음 아래에도 서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한도에서
인간학적인 문제 체계는 자신의 결정적인 존재론적 기초들에 있어서 무기정적으로 남아있다. 예, 근대 인간학 속에서 인간이 사유하는 사물 혹은 의식 혹은 체험 연관으로 간주되고 이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사유가 무엇을 의미한지는 무기정적으로 남아있거나 자명하게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사유는 이해한다는 것이죠.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근대 인간학 속에서 사유라는 것은 존재자의 속성을, 연장을, 펼쳐져 있음을, 속성들을 파악하는 능력일 뿐이지요. 그럼 이 사유가 토대를 두는 존재도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전제적인 존재로 자명하게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대 철학에서 또 근대의 인간학에서 그 학문들의 존재론적 기초들이 무기정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이해 못지않게 심리학에도 타당한데 심리학의 인간학적 경향은 오늘날 오인할 여지가 없다. 결여되는 존재론적인 기초는 역시 사람들이 인간학과 심리학을 하나의 일반적인 생물학 속으로 조립해 놓는 것을 통해서도 보충될 수 없다. 가능한 포착 및 해석의 순서에 있어서 생명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생물학은 현 존재의 존재론 속에 기초를 두는데 비록 배타적으로 이것 속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다. 생명은 하나의 고유한 존재 유형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단지 현 존재 속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생명의 존재로는 하나의 결핍적인 프리바티브의 박탈적인 의미가 있어요. 현 존재에서 현 존재적인 특징들을, 성격들을 하나하나 박탈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명이라는 것만 남기면 그때 생명으로서의 현 존재가 확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적 또는 박탈적 해석의 길 위에서 수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전히 살아감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규정한다. 생명은 순수한 전제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러나 역시 현 존재도 아니다. 현 존재는 다시금 사람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존재론적으로 무기정적으로 또 이에 더하여 여전히 어떤 다른 것으로 출발점에 놓는 식으로는 결코 존재론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 속에는 우리 자신이 그것인 그런 존재자의 존재 유형에 대한 물음에 대해 하나의 명확한 또 존재론적으로 충분히 근거진 대답이 결여된다는 점을 지적함과 더불어 이러한 분과학문의 실증적인 작업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실증적 작업은 사변적 작업에 비해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존주의 존재 유형하면 우선 앞서 언급된 걸로 떠오르는 건 세계의 존재이고요. 세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 존재를 이해하고 자기 존재와 관계하고 이런 등등이 이 분과학문들에서 논의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존재론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언제나 다시금 의식계로 데려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존재론적 기초들이 결코 사후적으로 경험적인 자료에서부터 가설적으로 계시될 수 없다는 점, 오히려 경험적인 자료가 역시 단지 모아질 때에도 그 기초들은 역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다는 점이다. 이 존재론적 기초들은 선험적인 것이에요. 경험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험적인 것들이 오히려 경험적인 자료를 모으는 일을 인도 또는 안내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실증적 탐구가 이러한 기초들을 보지 않고 또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은 그 기초들이 밑바탕에 놓여 있지 않다거나 각기 실증적 학문이 하나의 논제일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철저한 의미에 있어서 문제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아니다. 예, 이 존재론적 기초에 자명하게 간주되어 있다. 분과 학문들에서. 그렇다면 이 존재론적 기초들이 실증적 학문의 논제들보다 문제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11절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